자, 이번에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교의 자유가 허용되고 난 뒤에 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는데, 먼저 시작 기도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와 찬미와 흠성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의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며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은혜의 은사를 내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지난번 강의 때 제가 제2차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체결된 천진조약과 북경조약에 의해서 중국이 반식민지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정교의 자유가 허용이 됐으면서도 중국에서 이제는 이제 진정하게 법적으로 중국의 정교의 자유가 허용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천주교는 그전보다도 더 못하게, 더 지리멸렬하게 정교의 상태가 그렇게 되었느냐.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열강에 의해서 강제로 정교의 자유가 허용이 됐고, 이것이 관에서는 허용했지만은 그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중국 사람의 입장에 봐서는 이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종교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힘에 따라서 더 민간인들에게는 반감을 일으키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도광제 이전까지, 강희제에서부터 도광제까지 이를 때까지의 그 교화는, 그 종교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은 관에서 시작됐지만, 이 이후에부터는 전부 민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그것이 일반 백성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으로 해서 야기 되었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그러면 대개 어떤 교환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강의할 내용들이 되게 이렇습니다. 교환이 일어나면서 가장 컸던 것이 이제 천진교환. 천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천진이. 우리나라는 서울 있죠. 서울의 관문이 어디입니까? 관문. 외국에서부터 들어오고 인천이죠. 중국엔 베이징이 있고, 베이징이 서울이죠. 베이징의 관문이 어디냐면 천진입니다. 그 베이징하고 천진하고 거리는 차를 타면 한 고속도로로 달려도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인데, 우리가 3시간 같으면 꽤나 먼 거리 같지만 중국은 영토가 워낙 넓으니까 3시간, 4시간은 거리가 멀다고 할 수가 없어요. 거의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그 거리인데, 그러고 실제로는 천진하고 북경하고는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맞닿아 있는데, 그게 천진입니다. 그 천진에서 교환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산동 거야라는 지역인데, 산동은
우리나라하고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곳이 산동이죠. 산동 그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성산인가? 뭐, 내 그 잘 모르는데, 위해 뭐 쪽에는 중국에서 닭 우는 소리가 우리 한국의 그 태안 쪽에서도 들린다고 하는 그만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게 그 산동이죠, 산동. 그리고 산동이 또 하나는 그 산동 사나이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가장 그 남자들 중에서 남자다운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냐 그랬더니 산동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화교들이 전부 산동 출신들이에요. 거의가 산동 출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먹었던 지금도 그렇지만 그 중국 음식이 산동 요리입니다. 그 이제 중국집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요리, 중국식 요리 이름들이 산동식 발음에 의한 중국 요리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깐풍기, 뭐 나조기, 그 다음에 탕수육, 이게 전부 산동입니다. 그리고 산동은 그 곡창지대고 하기 때문에 산에 바다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들도 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음식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4대 요리 중에 하나가 산동 요리에 들어갑니다. 그 산동 거야에서 일어난 교환. 그리고 이 산동에 대해서 잠깐 다시 얘기 드리겠다면, 중국 그 만주족들이 관내,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 이렇게 내륙 지역에 만주족들이 들어오면서 그 만주족들이 있었던 지역은 지금은 동북 삼성 쪽인데 만주 쪽은 이렇게 사람이 살지를 않았어요. 다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은 자기 조상들이 발상지라 해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에서 그 남진 정책이 이해가지고 동방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가 그쪽에 만주 지역에 지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나라하고 그때 제정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협정을 맺고 그러면서 이쪽에 이 사람을 비워뒀더니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관내에 있는 한족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이주를 시키는데 산동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갔어요. 그리고 물론 한국 사람들도 이제 그 조선 사람들이죠. 조선 사람도 몰래 압록강, 두만강 건너가서 그쪽 지역에서 농사도 짓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산동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만주 쪽에 있던 그 한족들, 그 다음에 안주족들, 뭐 지금 옛날에 여진족이랬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 어울리면서 만주족, 그 다음에 동북 삼성에 있는 사람들이 기질이 그 산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기질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마을 자체도 비슷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런 게 있는 게 이제 산동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 교회 입장으로 봐서는 큰 사건들이 뭐냐 하면 이 태평천국의 날입니다. 이 태평천국의 날인데 다음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그 개신교 목사, 중국 사람의 그 개신교 목사가 만든 그 교리를 보고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난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는 하느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을 일으켰던 것이 이제 혹은 저 태평천국의 난이고 이 난으로 인해가지고 청나라가 결정적으로 몰락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그 교황 레오 13세와 중국 간의 청나라죠. 청나라 간의 수교 문제가 논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제 보교권 가지고 얘기했는데 프랑스가 보교권을 가지고 교황을 위협해서 결국 수교가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작년도에 편저라고 했죠. 편저 해놓은 그 책 중에 하나가 중국 천주교의 길잡이 있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중국 각지의 그 교구,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교구가 어떻게 설립됐는가 역사가 쭉 있는데 중국의 교구들은 말이죠. 전부 수도회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수도회들이 들어와서 어느 지역 이렇게 담당을 하면서 그쪽 지역에 교구도 만들고 처음에 이제 대목구를 만들죠. 대목구도 만들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그 교구로 되고 중국의 교계 제도가 확립되면서 이제 그 교구로 정착이 이렇게 되는 과정이 됐는데 그 수도회들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들어서 활동을 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강의의 마지막에 될 것이 뭐냐면 의화단의 날입니다. 근데 이 의화단의 날이 왜 일어났느냐? 의화단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 5가지 항목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교환이 여러분들 이제 그 나눠진 교재에 그 교환 발생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걸 한번 쭉 같이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환이 왜 발생을 했느냐? 외국 선교사들이 중국 내 지위가 갈수록 높아집니다. 소위 그 치외법근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외국 영사관들이 나와죠. 영사들이 나와서 다 처리를 해주고 그 나라에 그 선교사들이 속해 있는 나라에 그 영사 그러니까 그 법을 적용받도록 됐어요. 그 청나라 법을 도중 따르지를 않게 되죠.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밥 먹는 신자인데 나이롱 신자죠. 나이롱 신자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교회에 들어와서 교는 믿지는 않는데 거기에 들어올 것 같으면 우선 보고를 받을 수 있고 먹는 것도 해결되고 어떻게 보면 또 학교도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편의를 받으니까 그 교회에 들어와서 소속이 나 신자다 그러고 그 나이롱 신자죠 요즘 말하면. 그리고 이게 또 중국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그 권력으로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나 교회 나간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하나의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비춰진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청나라 정부에서 그 외국들에 대해서 열강들에 대해서 배상금을 무지하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결핍되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결핍되니까 세금을 많이 걷었는데 세금은 주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백성들에게 들어가요. 권한이 있거나 뭐 권세가 조금 있으면 전부 탈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몽땅 어디로 가느냐? 교회로 쏠리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청나라 정부에서도 알게 모르게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스도 교회에서부터 온다. 서양 선교사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부터도 전부 다 여기다 그 문제를 밀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전선동에 또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교환이 그 천진교환입니다. 이제 그 동치제 8년, 약 1869년, 1860년도에 이게 북경조약이 맺으면서 북경조약이 맺어지면서 제2차 그 아편 전쟁이 종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말이죠. 태평천국에 나한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때 1862년도인가 프랑스와 청나라가 청나라 군대, 청나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는데 청나라 군대 하는데 본래 만주족이 지휘하고 만주족으로 해가지고 양성된 군대가 뭐냐면 8기군이라는 게 있어요. 8기군. 중국에 조금 관심에 가지신 분들은 8기자재라는 말도 있고 8기군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요. 8기자재라는 요거 자재라는 아들 자자하고 동생 자자 그죠. 8기. 8개 기. 누르하치가 나라를 세울 때는 이 8기를 흥걸해서 세웠어요. 8개 부족. 8개 부족을 한 개 기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그때 당시에 이 1개 기가 요즘 말하자면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고
거기에는 뭐 부녀자다 애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전시가 될 것 때문에 전원동원 체제가 되어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게 1기가 말이죠. 1기가 대개 얼마 한 1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8기군이 산해관을 넘어서 중국 그 내륙으로 들어왔는데 깨끗 들어온 것이 한 6, 7만 밖에 안 돼요.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중국을 다 평정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군대의 골간인데 이때 동치제 때 들어와서는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니까 이 8기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평화시대가 뭐 몇백 년, 한 뭐 100년 이렇게 흘러가다가 보고 하니까 이 8기들이 전부 귀족입니다. 귀족의 8기 자제라는 말은 귀족의 자제라는 거예요. 이 귀족이 되다가 보니까 옛날에 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노동을 안 하죠. 먹고 놀고 잘고 그럽니다. 그냥 신나 얽고 뭐 하고 그냥 옛날에 그래도 청나라 초창기에는 그 상무 정신이 있어서 말도 타고 뭐 활도 쏘고 사냥하러도 가고 뭐 했는데 나중에는 가면 이것조차도 안 합니다. 소위 그 생리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도 지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전부 종놈들이 와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기자재라는 것이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개판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는 그 한족으로 만든 한팔군도 한기군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는데 지역에 있는 한족들로 조직된 그 소위 의용군을 조직해가지고 한족들이 이제 토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용장도 나오고 전국분도 나오고 뭐 여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하면서 나중에 권력을 잡죠. 그때 이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는데 막 청나라하고 전쟁을 끝낸 프랑스와 영국이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이 태평천국의 난에 진압하는데 참여를 합니다. 그게 1862년도예요. 60년대 끝 62년 뒤에 그래가지고 뭐 좌종당 뭐 전국권 뭐 해가지고 영국군과 뭐 했던 것은 뭐고 그다음에 프랑스 군대와 했던 것은 뭐 명칭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경을 점령한 태평천국의 난들의 군대가 태평천국 군들이 그 상해 쪽으로 진군하는 것을 그것을 결정적으로 막아버립니다. 막고 결과적으로 이 태평천국의 난이 진압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 뭐 일부에서는 그것이 천주교에 대한 반감을 더욱 뭐 이렇게 키우는 계기가 됐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태평천국의 난에 현재 있는 그 중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띄웁니다. 우리가 이화단의 난도 우리는 그 나중에 여기 이화단 맨 마지막에 또 이화단의 난도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이화단의 난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화단 운동. 우리가 지금 동학난 있죠, 동학난. 지금은 동학난이라 안 하죠. 뭐, 동학운동이라 그러죠. 동학운동이라. 그건 마찬가지로 이제 역사가 이게 그 현 시대를 점령하고 현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 돼서 용어 자체도 달리죠. 이때는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농민운동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 뭐냐면 노농에 의한,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민운동을 받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왕조를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높이 쳐줘요. 한나라가 상당히 높이 쳐줍니다. 왜 그러냐면 한나라 유방도 밑에 말단 요즘은 파출소 소장 같은 그런 계급에서부터 농민들을 규합해서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든지 그 다음에 명나라도 보면 주원장이 명나라를 일으킬 때 원에 속해 있으면서 그거 못 먹고 헐벗고 있을 때 밑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태평천국 운동, 뭐 이화단 운동, 뭐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일이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태평 전국의 난에 쭉 해서 이런 그 에피소드라고 그래야 될까. 하여튼 어제까지 같이 전쟁을 했던 그 프랑스와 영국이 청나라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또 도움을 줬다 하는 그런 참 역사적인 게 국제적으로 보면 그 나라와 나라 사이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하는 거하고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천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옆길로 많이 빠졌는데 천진이 텐진, 중국말로 텐진이죠. 텐진이 베이징의 문호다. 베이징의 문호다. 거기에 이제 동치제 9년에 프랑스 선교사가 천진의 그 3차 하구라는 데서 그 숭이관과 망해루 예토를 이제 사들입니다. 사들여가지고 여기에 천진에서 첫 번째 성당인 성리의 모당이라는 큰 성당을 짓습니다. 성당을 짓고 그 다음에 다시 연이어서 망해루라는 또 성당도 같이 짓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 그 성당이 완공되고 나는데 프랑스 영사관이 성당이 있는 그 부지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 같이 있게 되죠. 그리고 1870년도 이때쯤 옛날에는 이 전염병이 많았죠. 그 우리 시골에서도 저희 어릴 때 보면 시골에서도 유행 전염병을 갖다가 돌림병이라 했습니다. 돌림병. 돌림병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 지금에 있는 그 뭐 코로나19 뭐 이런 건데 근데 뭐 코로나19는 전염성이 무지하게 강한데도 사람들이 다 버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의술이 좋으니까 그 예방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관념이 위생관념이 발달되고 그런데 옛날에는 돌림병이 한번 돌았다 그러면 인구들이 싹 쓸어갑니다. 인구 청소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천진 지역에 그 유행병이 돌았고 이 천진 지역에 그 나중에 이제 여기에 그 수도회에 들어갈 때 수녀회도 이제 나옵니다만 그 인해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고원이 있었어요. 이 고원이 있었는데 이 고원에도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취약해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관리를 잘해서 영양 상태가 좋죠. 근데 옛날에는 영양 상태가 굉장히 나빴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본래 이 다살의 기질이 있어요. 많이 생산해요. 애를 많이 낳아요. 그 중국의 인구가 막 번창해 지금 14억, 15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요즘 이제 소위 우리말로 해서는 산화 제한이죠. 산화 제한 해가지고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를 않고 있던데 본래 이 다산의 기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애를 많이 낳아요. 애를 많이 낳았는데 그 애를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갈 것 같으면 버려진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버려진 애들이 수녀원에서 인해 수녀원에서 그 애들을 전부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뭐 해서 치료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돌림병이 도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다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을 근데 뭐 관 하나씩 짜가지고 묻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관 하나에 뭐 한 30명씩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묻는 거예요. 묻는데 이걸 이제 중국 민간인들 사이에는 어떤 얘기가 돌았냐. 수녀들이 어린애들을 유괴를 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문화를 파낸다. 뭘 파낸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다 쓴다. 이런 유언비들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현대 와서도 유언비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어? 뭐 어디 가서 무슨 구슬하고 뭘 하고 뭐 한 거. 그게 옛날에는 매스미디어가 발달은 안 되고 뭐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고 하는데 그런 유언비가 들어가니까 민중들 사이에 분노가 들끓기 시작. 그리고 실제로는 보면 길거리에 방귀를 해놓고 애들을 내버리는데 그 이제 애들이 유치원에 공원에 들어가서 뭐 자라고 뭐 하는데 내 애 잊어먹었다. 내 애를 저기에서 그 수녀원에서 데리고 갔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수녀원에서 길거리에 다니는 애들을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올 것 같으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도 멀쩡한 애들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성당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난동을 피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성직자들, 수도자들을 갖다가 무참하게 살해를 하는 거죠. 이 사건으로 해서 그때 있던 그 신부 2명, 수녀 10명, 프랑스 영사관 인원 뭐 5명, 그 다음에 러시아 교민, 중국 신자 한 30여 명이 피살당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물론 이제 교회 측에서도 얘기해 볼 것 같으면 전적으로 잘못했다, 전적으로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점도 또 있어요. 있고 한데 그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과의 그 소통상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1869년도에 이제 이런 70년대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한 17년 뒤에 그뒤에 이제 사소한 교환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는데 산동 거야라는 곳에 이제 그 무례한들이 이제 그 한 10여 명이 들어가서 성당에 들어가서 이때는 이제 그 독일 신부 2명을 살해를 했습니다. 살해를 했는데 근데 이 신부 이 두 분 신부는 그 성당 소속이 아니고 그날에 모든 성인의 전례가 이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데서 와가지고 그 성당에서 잠시 유숙을 하는데 그 사정원에서 유숙을 하는데 그 강도리에 들어가서 살해를 해버렸죠. 근데 이 이제 교환이 발생되고 난 뒤에 독일 정부에서는 교주만이라고 합니다. 교주만 청도 일대에 그 출동을 하죠. 출동을 해서 일대를 점령하고 그 청나라 정부와 조약을 맺죠. 조약을 맺어서 청도하고 교주만을 99년간 조차를 합니다. 청도. 여러분들 그 청도에 가실 것 같으면 독일 양식들이 건축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 코로나 되기 전에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 청도에 갔을 때는 그 청도가 독일풍이 많이 지워졌어요. 시가지도 뭐 발전하고 전부 새로 만들고 뭐 해서 했는데, 내가 중국에 있을 때만 해도 청도에 갈 것 같으면 그 장개석이 그 유숙했던 그 지역 별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온 것 같으면 지금도 그 청도 맥주 있죠? 청도 맥주 그 독일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명하죠. 그 한국 사람들이 또 중국 맥주 중에서 가장 또 좋아하는 건 맥주 하나가 청도 맥주입니다. 순한 것이 옛날에 그 오비 맥주라고 있었는데 오비 맥주하고 그 맛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 값도 싸요. 요즘은 얼마인지 몰라도 얼마 전에 내 대련에 있을 때 그 청도 맥주를 마시거든. 이런 캔 하나가 중국 돈으로 2원, 우리 돈으로 해서 400원. 지금부터 뭐 그때 12년,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그 정도 했으니까 지금 올라도 뭐 얼마나 올랐겠어요. 이게 굉장히 싸요. 그 술값 뭐 이런 게. 그리고 맛은 좋고. 그 청도, 그쪽 지역을 99년간 수사했는데, 그러면 99년 동안 독일이 그걸 갖다가 빌려가지고, 조차라는 말이 빌린다는 뜻이죠. 세를 낸다는 뜻이에요. 조차지, 조개지, 뭐 조개라고 하기도 하고, 조차라고 그랬는데, 조차라면 빌린다는 뜻이고, 조개라는 말은 그 빌린 지역을 조개라고 그러죠. 99년간 한 것이 아니라가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독일이 망했죠.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 청도 이 조약이 이제 그 흐지부지하고 대신 일본이 점령을 하게 됐죠. 독일 지역을. 근데 이제 한 번씩 이런 그 교환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냐면 성교 지역을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선교 지역에 대해서는 교회, 그 다음에 그 선교사들이 거주하는, 수도자들이 거주하는 그쪽 지역에 성벽을 만듭니다. 이 방호 지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성벽을 한 5m 정도 이렇게 막고, 이거 완전히 하나의 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거대한 그 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 이렇게 중세시대 때, 유럽 중세시대 때 영화를 보면, 수도원이라든지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되어요? 담장이 높죠. 높고, 그 가에 콘크리트 벽으로, 벽돌로, 그때는 콘크리트가 없으니까 벽돌로서 이렇게 쭉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놔요. 그 이렇게 방호벽을 만들어놔요. 물론 이제 그 선교사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 완전히 별천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충칭, 그 우리말 하면 중경이 그 본래 사천 지역에 있었는데 스촨, 중국말로 스촨인데 거기에 있었는데 그 중경 지역의 대적현이라는 곳에 거기서도 또 교환이 일어나요. 교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관연이라는 그 산동 관연이라는 곳에서도 이제 다시 교환이 일어나고 그 여러 교환들이 아주 끊임없이 이제 일어나죠. 그것이 크고 작고 한 것이 약 한 300회 정도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교환들이 차츰차츰 축적이 되면서부터 이화단의 난이 일어나면서 이화단이 교회를 부시고 성직자들을 살해하고 하는 그런 그 빌미를 계기가 되죠, 또. 그 다음에 그 태평천국입니다. 태평천국이요. 아까도 잠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도광 31년, 그러니까 1851년도 1월 달에 그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광서 계림, 아까 계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중국 사람들은 계림산수를 천하의 제1의 산수라고 그래요. 산수라는 산하고 물이니까 풍경이죠, 풍경. 중국말로 계림산수 갑천하 이런 그 말인데, 거기에서 금전이라는 곳에서 농민 반란을 일으키고 국호를 천부, 천형, 천왕, 태평천국이라고 이름이 길지요. 천부라는 하나님을 이제 말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천형을 이제, 천형이 누굽니까? 예? 천형, 예수님을 천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기는 이제, 홍수주는 자기는 예수님의 동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부, 하느님, 천형, 그 다음에 천왕이 누구냐면, 홍수전이 홍수전. 자기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라서니까, 그러면서 태평천국. 그 처음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서방 열강들은 뭐라 하냐면, 야, 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교를 신봉을 하면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국가가 탄생을 하겠구나 하는 어떤 일말의 기대가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기대는 조금 있다가 다 깨집니다. 왜냐하면 단지 이름만 그렇게 했지 전혀 교리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을 벌어지는 거죠. 그 이제 볼 것 같으면 중국 개신교 목사 그 양발이라는 사람이 권세양언이라는 걸 지었는데 이 교리를 차용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 동생이라고 하면서 그 중국 육아의 대동사상, 농민의 평균주의를 도입을 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대동이라는 말을
우리도 많이 쓰죠. 대동단결. 이 대동이라는 말을 유토피아를 얘기합니다. 유토피아. 이상량을 얘기하는데 지금 육아에서 이 대동사상이라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지. 그것이 뭐냐면 대동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현재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중국식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목표가 또 대동입니다. 이 대동에 보면 대동은 어떠냐면 대문을 열어놔도 도둑이 없고 물건을 길바닥에 내놔도 뭘 훔쳐가는 사람이 없고 노인은 살기가 편하고 애들은 지멋대로 뛰려고 뭐 산수가 어떻고 뭐 하는 그런 이상량의 대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발표합니다. 우리 태평천국이 중국을 다스리게 되면 이 대동세계로 들어간다. 그리고 일을 적게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상이잖아요. 공산주의 이상하고 대동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사회주의 목표가 뭐냐면 이 대동하고 연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산주의가 대동사회라는 걸 이제 이렇게 선전을 하죠. 그리고 육아의 유교, 우리는 이제 유교라고 하는데 육아 사상의 최종 목적이 이제 최종 목표가 대동인데 아주 유물 사상인데 중국에서 이제 사회주의가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평균주의거든, 평균주의. 평균주의와 평등. 근데 사람 자체는 말이죠. 평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평등해요?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 강의를 들은 것 때문에 평등합니까? 아니죠. 평등하지 않아요. 기회가 균등하더라. 신부님이 계시면서 목회를 하신다. 그러면 신부님하고 신자들하고 평등해요? 평등 안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신부님하고 주교님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하고 저하고는 차이가 많죠. 저는 그냥 백성인데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평등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면서 평등하냐? 평등 안 해요. 금숟가락 물고 나오는 사람하고 처음부터 흙수저로 있는 사람하고 평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기회가 평등해요. 근데 기회도 균등해질 수가 없어요. 평등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평균. 여기 이제 이 돈인데, 이 재산이거든요. 평균. 일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 약자나 강자나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 그럼 말로는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모택동이가 처음에 중국 신중국이라고 그래요. 신중국을 세우고 난 뒤에 이 평균주의를 했습니다. 그래, 평균주의의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대약진 운동인데, 농촌에서는 인민공사하고 도시에서는 대약진 운동을 하는데, 버는 놈이나 적게 버는 놈이나 전부 똑같이 하고 큰 솥밥 먹고 뭐 하다 보니까 중국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해요. 인민공사 뭐 해가지고 전부 집에 있는 솥단지 다 끓여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마을을 공동식당으로 만들어놨는데 먼저 가서 먹는 놈이 임자예요. 그래가지고 술 추수해가지고 초기에는 많이 먹고 배부르고 있다가 나중에 5월달이나 6월달 때 가지고 볼이 나기 전에 양식이 다 떨어져요. 그때부터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아사자가 생겨요. 이 평균주의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태평적응을 한 홍수전이가 내세운 것이 평균과 평등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던 사람들의 입장에 봐서는
이런 천지가 어디 있느냐? 이런 새 천지가 어디 있냐? 그래서 이 홍수전이가 일어났던 지역은 광서, 광동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남경 쪽으로 갑니다. 난징 쪽으로 가서 그쪽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중국에 경자 붙은 데가 두 군데가 있죠. 이게 베이징하고 북경하고 남경입니다. 이게 두 개의 경자가 붙어 있는데 도시 이름에 하나는 남쪽이고 하나는 북쪽이죠. 이게 다 역대 왕조들이 수도로 가장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장개석이가 중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남경을 수도로 정했죠. 모택동이가 중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북경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게 이제 남경인데, 남경으로 진격했어요. 남경으로 진격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그 아까 얘기를 했지만 동쪽으로 상해 쪽으로 나가다가 이제 그 끊겼습니다. 이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고 난 뒤에 또 어떻게 됐냐? 중국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해졌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권세 양언이라는 이상한 교리를 갖다 놓고 자기네들이 그 이념적인 목표로 삼고 뭐 하다가 보니까 민중들은 거기에서 혼란만 되고 청나라 관군들에 대해서 토벌만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 군대하고 영국 군대가 보면 어떤 군을 조직했느냐면 1862년도에 좌종당이 절강성이라는 것이 이제 상해 남쪽 지역에 그쪽이 이제 절강성이죠. 절강성에서 상첩군이라는 프랑스하고 중국하고의 연합군인 혼합군이 상첩군을 조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청나라하고 이제 영국하고 그 혼합군인 상안군, 그 다음에 정성군의 이 3개 부대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58년도하고 1860년도에 이제 천진조약과 북경조약이 맺어지면서 중국에서 정교사업이 완전하게 프랑스의 보교권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교권이라는 것이 이제 프레트갈은 상방협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교권을 했어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이제 세 개를 갖다가 2등분을 하면서 교황청에서 포르투갈에게는 아시아권, 인도 아시아권, 그 다음에 스페인에게는 남아메리카 대륙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프랑스 보교권은 교황청을 협박, 거의 반강제로 협박을 하면서 획득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틀리죠. 그래서 이제 교황 레오 13세가 그때 당시에 이제 도광제와 서신을 교환하면서 서로 국교를, 국교라는 건 좀 이상한데, 서로 외교사절을 교환을 하자. 교황청에서도 중국에서도 청나라에서도 교황청의 외교사절을 교환하자 하고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프랑스에 반대로 해가지고 무산이 돼버렸다. 왜냐면 프랑스에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중국에 나와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협박을 한 거예요. 지원을 안 해주면 교황청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산됐죠. 근데 이제 이때 정교의 자유가 확보가 되면서 여러분들 제가 참고 자료를 제가 드렸을 거예요. 수도의 상 한번 쭉 보세요. 각 지역에 수도회들이 들어가서 교구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교구 예하에 각 사목지역을 이제 나눠주면서 성당들을 설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미니코 회는
그 복근, 우리말로는 복근이고 중국말로는 푸젠인데, 이게 푸젠이 어디냐 같으면 여러분들 그 대만하고 맞닿아 이렇게 보는 중국의 최동남쪽의 그 복근입니다. 복근 지역이고, 그 다음에 나자로회는 강서 지역과 절강, 그 다음에 하북. 근데 하북이 그 하북성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북이 화북성 안에 그 베이징하고 텐진이 있습니다. 북경하고 천진이 있어요. 그 우리 말하면 그 경기도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북성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 외방정교회가 그 사천과 귀주, 운남 지역에서 그 교회를 설립하고 정교를 했고, 정교 전담 지역이고, 그 다음에 예수회가 그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예수회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들어왔다가 나중에 예수회가 해체되면서 철수했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상해와 강소성 하북 지역에 이제 예수회가 정교 지역으로 전담을 했고요. 이게 상해는 지금도 그 성당이라든지 그 상해 그 인쇄소 뭐 이런 것들 아주 번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모 성심회가 또 들어왔는데, 이 성모 성심회는 이제 그 벨기에 그 벨기에의 그 베르비에스트라는 그 선교사가 창립을 하면서 중국 정교를 목적으로 해서 창립이 됐죠. 장립이 돼가지고 이분이 젊은 나이에 1865년도 겨울에 이제 그 자기 동료들과 함께 그 장가구, 장자코를 하는데, 이게 거의 화북성 북쪽인데 그 이쪽에 들어와가지고 정교를 시작했다가 바로 3년 뒤에 병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립자가 선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들과 그 이제 후예들이 아주 선교를 활발하게 전개해가지고 화북 지역과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그 서쪽 지역까지 그 성모 성심회가 굉장히 번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선교 수도회가 그 산동과 신장 그 일대에서 그 전교를 했고, 그 아우구스티노 중정회가 산동 일대, 그 다음에 트라피스트 회가 베이징 그 일부에서,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시토회, 가르멜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수녀회도 아까 제가 천진에 있었던 그 인해 수녀회 얘기를 했죠. 인해 정례회가 1847년도 그 화북에 들어와서부터 봉사를 했는데, 이 수녀들은 흰모자를 썼기 때문에 흰모자 수녀라고도 불렸고, 그 다음에 캐노시안, 그 다음에 구망회, 성의회, 프란치스코, 성모 정교수녀회, 성모 소군중회, 이런 그 수녀회들이 각지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교 방법인데, 이런 그 수도회, 수녀회들이 들어와서 정교했던 방법은 그 초기에는 말이죠. 초기에는 제가 그 설명을 드릴 때 험청감, 그래서 우리 말하자면 요즘 저 기상대, 지금 우리나라는 기상청이죠. 기상청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험청감인데, 그 험청감이 그 끝발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있는 기상청하고는 틀립니다. 옛날에는 일식이 있다든지 월식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하늘에 가물다든지 뭘 한다든지 뭐 태풍이 온다든지, 이걸 예보를 하는 것은 그 하늘의 일을 예보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성시했어요. 지금은 기상청은 뭐 가다가 오보가 날 것 같으면 바로 욕부터 나오죠. 쌍시옷이 들어가면서 말이야, 오늘 뭐 비 온다 그래놓고 비도 안 오고, 그 다음에 또 맑은 날에 소나기라도 내릴 것 같으면 오늘 막다 그래놓고 비 오고 말이야. 기상청 개파이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험청가면서 일하는 그 선교사들이 중국 고래의 그 소위 말해서 옛날에 음력밖에 없었죠. 그 서양에서는
태양력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우리 한국, 그때 조선이죠. 조선 이런 데는 음력입니다. 음력은 뭐냐면 원력이죠. 원력. 달. 달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달은 28일도 되고 29일도 되고 30일도 돼. 이게 엉망이에요. 이 태양력하고는 맞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어떻게 지냐. 24절기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1절기가 뭐냐면 15일입니다. 근데 24 곱하기 여러분 360일 있다고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5일 내지 6일은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어떤 데는 1절기가 15일일 때도 있고 16일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개. 요게 이제 24절기라는 걸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그 중국 달력입니다. 근데 이게 착오가 많이 나요. 태양력도 365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을 들어가죠. 윤달. 들어가서 2월 28일이 2월 29일이 됩니다. 하루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이를 그 서양력에서는 다 메꿔요. 정확하게 메는데. 근데 서양 선교사들이 출발을 할 때 과학 지식, 특히 이 천문학 지식, 그 다음에 광산 지식, 의술, 수학, 천재들 많아요, 천재들. 다 공부를 한 거야, 대학에서. 대학이 중서에, 수도원에서부터 대학이 생겼잖아요. 대학 공부를 그렇게 하고. 특히 마테오 리치라든지 아담 샬가 신부 같은 경우에는 천재들이에요, 그분들. 이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훔쳐가면서 일을 하면서, 중앙관직에서 일을 하면서 중국의 그 상층부들하고 교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수회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탑다운 식으로. 그 다음에 정교도 도시 중심으로 나갔어요. 도시. 베이징이든지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정교의 자유가 허용이 되면서부터 뭐냐면 이제 밑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교 방법이 그렇게 달라졌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소위 복지시설, 그 다음에 과학시설, 이런 데에 그 천주교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인쇄사업. 각 지역에 이게 인쇄소를 설치를 합니다. 물론 중국의 그 인쇄 활자는 중국에서 제일 먼저 발견이 됐죠. 중국의 4대 발명품 중에 하나가 이 활자입니다, 활자. 이 여담이기는 하지만은 그 중국 글자가 말이죠. 전부 뜻글자죠. 우리는 이 소리 글자, 영어도 소리 글자, 중국은 뜻글자입니다. 그런데 중국 글자가 한자가 쓰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 교자. 한참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황제한테 이렇게 글을 올리고 뭐 하고 할 때 글자가 많을 것 같으면 참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가능한 압축. 그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자성어니 뭐니 이런 글자들이 많이 생기나요. 그래 글자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붓글씨로 쓰려면 한참 걸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활자가 발견해. 그럼 해가지고 책만 넣을 때 찍어내면 되거든. 근데 금속 활자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만들었죠. 고려시대 때 금속 활자만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대규모의 대량의 인쇄 기술은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배워간 서양에서 그 산업혁명과 함께 그 인쇄술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쇄술을 차려놓고 책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이게 목판으로 짜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 하고 그냥 기계로 드르륵 해가지고 나오는 거 틀리죠. 그래서 이 인쇄술을 설치를 해가지고 인수관이라고 하는데 인쇄술을 설치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고전들을 전부 인쇄를 하고 인쇄 활동에 전부 도움을 굉장히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이 상해에서는 천문대도 건립해가지고 항문업계에 뭐 태풍이 온다, 뭐가 온다, 뭐 하는 이런 걸 갖다가 그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줬죠. 그래서 곳곳에서 이런 교육 사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병원을 설치를 해가지고 의료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또 대학도 설립을 하고 하는 많은 역할을 했죠. 현대 중국 교육에 끼친 영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화단의 난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하고 이번 강의를 종결시키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준 책장 맨 뒤에 한번 보세요. 맨 뒤에 이게 도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 의화단의 난이 190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고전에 뭐가 있었냐 그렇다면 1894년에서부터 1895년도 우리 조선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동학난이 일어나요. 동학난이나 조선이 이 동학난 진압을 못해요. 못하니까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일본에 들어왔더니 일본이 뭐냐면,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 일본군도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이놈 남의 나라에서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 아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쭉 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해상에서는 또 일본 군함하고 청나라 군함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면서 청나라 군함이 아주 박살나버립니다. 그때 청나라 군함은 뭐냐면 독일식이고, 독일식 군함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군함은 영국식 군함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 군함은 작고 쾌속이고, 청나라 군함은 크고 저속이에요. 대포도 크고 뭐. 근데 하나 문제는 치고 빠지는 데는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군함이 물속에 다 잠겨버립니다. 실제로 내가 위에 유공도라는 데 옛날에 청나라 군함 기지에 가서 했는데, 왜 청나라 군대가 그렇게 거함이면서 그렇게 포탄도 많고 다 많은데 일본 군함에 뒤지라는데 졌느냐? 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건 이제 이 얘기하고는 틀리는데, 그렇게 하면서 중국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까지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으로부터 호되게 당하고 일본으로부터 그 전쟁의 짐으로써 배상금도 물고 대만도 일본에 갖다 주고 말이죠. 대만이 그때부터 일본이 대만을 점령했어요. 1895년도 해방될 때까지 1945년도까지 무려 50년 동안을 일본이 대만을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대만이 일본화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타이베이라든지 뭐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일본화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일본화 된 게. 거의 대만 사람들이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대륙에 있는 중국 사람들하고 틀려요. 이제 그건 얘기가 잠깐 빗나갔고, 그렇게 당하면서 여러분들 이 지도에 나온 것처럼 온 세상에 말이죠, 중간에 가운데 있는 그 청나라 청정부가 직접 관할한 것 외에는 중국 대륙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요. 북쪽적인 러시아, 그 다음에 독일 지역에서는 산동적인 독일, 그 다음에 이쪽 난징, 그 다음에 항코, 우창 뭐 이런데 중부 지역에 노른자에는 영국, 그 다음에 남부 지역에 광동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남부 지역에는 프랑스, 이렇게가 전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중국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중국 무술 뭐 하는 거 보시는지 이게 무협지 이제 여성분들은 뭐 잘 안 보니까. 근데 남자들은 참 좋아해요. 뭐 핑핑 날고 뭐 칼로 하고 뭐 신체 단련하고 뭐 하는데 그런 소위 무협 무술 조직이 점점 발전하면서 애국심과 결부시키고 그다음에 부청 멸량 해가지고 청나라를 받들고 서양 세력을 물리친다는 이런 구호를 내세우고 난이 일어나면서 이 난이 중국이 이렇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서양 세력인데 서양 세력의 앞잡이는 뭐냐? 그리스도교다. 여기에서는 개신교, 천주교 다 봅니다. 그리스도교다. 그렇게 하면서 양귀신들을 몰아내자. 그렇게 하면서 곳곳에 교회, 성당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나중에 이제 다시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6강 때 다시 제가 보강을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침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중국 교회의 성인들이여 중국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